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희입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해보고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임대주택 하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임대주택이 언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까? 임대주택은 그 1968년에 이 마포 도화동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시범 삼아서 짓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에 그 예술인하고 일부 특수계층들을 모아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5년 뒤에 분양을 해요. 일단 시험 삼아 지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이제 임대주택을 제대로 시작한 게 이제 1972년도에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드는데 최초로 우리나라 지금의 주택법이죠. 주택건설 촉진법 내에 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을 이제 문구에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표현만 됐지 어떤 법적인 어떤 정확한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점점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택 난입이 빚어지니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1984년도에 이제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을 만들어요. 촉진법을 만드는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취약계층, 지금 말씀드린 이제 어떤 취업 전선이나 또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드는 임대주택인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주택복권을 사거나 주택을 매입하시면 이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들이 모인 돈이 이제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쓰이는데 이 돈을 활용해서 이제 임대주택에다 지원을 하게 되죠. 지을 때. 그래서 정부에서 그 수출산업시대 때 그 1980년대죠. 그때 이제 뭐 창원공단이라든지 구미공단이라든지 이제 여러 새로운 신규 산업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사원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에서 이어져 온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원 임대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뭐 회사에서 큰 부담 안 드리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 공급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아주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했고 이때는 이제 사원 임대주택에 좀 치중이 돼 있다가 점점 우리가 도시화가 되고 이제 우리가 88 올림픽 치르면서 점점 주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정말 김대중 정부 때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임대주택 법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까지 잘 짰습니다. 그래서 50만 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어져 가지고 노무현 정권에 와서 50만 원을 더해 가지고 100만 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합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혁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혁신도시가 생기면 당연히 일반 민간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필요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골고루 이제 분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주택 토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물량 공급에 좀 한계는 있었죠. 그것이 이어지다가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좀 더 하자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지금 유명한 평수를 좀 넓혀가지고 최대 이제 뭐 20평까지 해가지고 국민임대주택을 이제 도입하면서 150만 원까지 증가를 시켰고 이것이 이제 좀 퇴색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칭이 있었죠. 이때 이제 150만 원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80만 원은 임대주택으로, 70만 원은 분양주택으로 선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제 주는 거죠. 지금 이제 CG를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더 변해서 행복주택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그렇지만 기존에 말씀드렸던 임대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부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계속 공급이 되고 행복주택이라고 이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택으로 특화돼 가지고 공급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임대주택이 우리가 한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네, 요즘 전세 불안이 지속되고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연히 높아지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미친 전세난 해서 사실 사회초년생뿐이 아니라 모든 뭐 일반 중산층 서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좀 압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좀 더 중요한 때인데 이 정부에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입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좀 취약계층이라든지 현재 어려운 상황을 보면 실질소득은 늘질 않고 주거비용은 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면에서 이제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주거비 부담이 지금 이제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요. 주거 실태 조사 통계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예전에 30%에서 34.1%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주거 부담 비용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그만큼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 비용으로 지출이 되면 그만큼 이제 내수에 쓰는 이제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다 보니까 경제에도 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이든 좀 취약계층이든 서민층이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관심도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에 높아지기 시작한 핵심은 또 뭐냐면 국민임대주택 노무현 정부 때 만들 때 뭐 소셜 믹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대 아파트도 건축비 표준 건축비라고 그러죠. 일반 아파트 민간 아파트처럼 표준 건축비를 높여가지고 예전에 좀 무슨 뭐 좀 못 사는 사람 위주로 짓는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전출했다면 완전히 변모를 해가지고 일반 아파트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 뭐 헬스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투입하는 형태로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게다가 이제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은 행복주택 이쪽에서도 어떤 뭐 풀 옵션이나 이런 부분까지 LH 공사에서 신경을 쓰는 정도로 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으로 이제 또 뉴스테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테이가 이제 일반 공공임대주택하고는 조금 다르고 뭐 사회적 문제를 비판을 받는 기업 뭐 특혜라는 비판도 받지만 실제로 공급을 증가한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건 또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의 형태를 띠면서 민간 임대주택인데 잘 짓습니다. 잘 짓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나 일반 민간 뭐 분양주택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주거비가 정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세에 비해서 다 저렴합니다. 심하면 50%까지 좀 저렴하기도 하고 또 뭐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시세 한 90%, 80% 선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뭐 서민 중산층을 포함해서 취약계층 다 이쪽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임대주택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저렴한 것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입주 기간 그리고 임대 조건 등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 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에 좀 표현에 문제가 있는데 민간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죠.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이 투입이 되면 원래 공공주택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취급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기업 특혜라는 비난 속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를 떼어놨어요. 이거는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있는데 지금은 굳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임대주택 별로 다 내용이 다릅니다.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외로 치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뭐 자격 제한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뉴스테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임대주택 주요 자격을 뭐 보면 머리가 아프시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뉴스테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조건은 무주택자 우선이에요. 무주택자고 이제 도시 평균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해서 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뉴스테이 빼고 나머지 임대주택에는 좀 입자기가 여건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대학생 임대주택은 조금 예외는 있긴 합니다. 지금 표가 있는데 보시면 영구임대는 주로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이고 공공임대를 보시면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는 우선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00% 이하 어느 정도 좀 소득이 되는 분들이고 국민임대가 이제 좀 평형이 작고 30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70% 이하 평균 소득에 그리고 행복주택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이나 이런 초년생 이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특성상 이제 좀 소득 기준을 좀 높여놨어요. 100%까지. 그래서 뉴스테이는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주택은 이렇게 자격이 좀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뭐 청소년 특화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뭐 한부모 가정 뭐 또
뭐 탈북자, 뭐 장애인, 유공자 이렇게 특화된 것들이 주로 이제 영구 임대를 많이 가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주택에 이제 입주를 하시려면은 이 자격 요건을 보시려면 이제 마이홈이라는 이제 LH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편하게 좀 구분하시고 본인한테 좀 맞춰서 볼 수 있는 그 정보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자격 요건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현대 임대주택 공급 상황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좀 불확실한데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5년 공공 임대주택과 10년 공공 임대주택은 영원히 재고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5년 있다 분양 전환을 해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데이터상에 좀 오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제외할 때 지금 한 우리나라 공급 현재 상황이 한 5% 조금 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5년 공공과 10년 공공을 제외를 하면 조금 이제 수치가 좀 달라지고요. 이 올해 이제 주요 임대주택 호수 및 그 입주자 모집 지역이 지금 CG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많이 공급하는 것 같지만 보시면은 그 행복주택이 이제 우리 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보시면 공급 호수가 상당히 작아요. 작아서 저기 2,900호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좀 늘려서 대학생 전생님 등에서 한번 10,000호까지 좀 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또 다시 발표를 했어요. 이건 애초에 이제 계획이었고 뉴스테이는 지금 공급이 한 25,000호 전 된다. 없음이 아니라 표가 잘못됐는데요. 없음이 아니고 한 22,000호가 지금 공급될 계획인데 지금 또 CG가 좋은 게 나왔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행복주택이 좀 많이 공급되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복주택을 내세워가지고 철도 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유유지를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젊은 층에다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 20만 원 했어요. 20만 원인데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기억나시지만 목동 주민들 이쪽 주민들 데모했잖아요. 왜 뭐 좀 안 좋은 시설이 이렇게 좀 사회적 분란이 나가지고 님비 현상이 나서 뭐 소송 걸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걷어들여 가지고 철회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원으로 줄여요. 20만 원이었던 걸 갖다 14만 원을 줄였다가 다시 뭐 이제 10,000호 정도 늘려 가지고 올해 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 15만 원으로 계획했다. 전부. 그런데 이제 전부는 그런데 지금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보시면 2015년도에 불과 10,000호도 안 돼요. 1,000호, 2,000호밖에 안 됐고 2016년도에 겨우 1.2만 호 정도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매년 대학생 한 계층의 인구만 해도 60만인데 4학년까지 하면 4, 6, 24, 240만 원이에요. 240만에 10,000호 갖고 무슨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선심성 주택이에요. 진짜로 계획을 잡는다라면 0호, 10,000호, 2만 원 이게 아니라 5만 원, 1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볼 때는 물론 제 생각이고 정부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하여간 계획은 잡아놓은 게 15만 원인데 실제로 이게 달성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입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권이 또 바뀌면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국민임대주택이 좀 명칭이 이어져 왔지 이명박 대통령 되니까 보금자리를 바꿔서 뭐 또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또 행보주택이라서 또 이상하게 뭘 만들고 또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가 또 이게 국민들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런 임대주택 계획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태를 좀 정권에서 좀 자제하고 좀 길게 잡아가지고 전체 뭐 물량에 대해서 세계처럼 뭐 평균순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긴 계획을 잡는다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예전에 그 노무현 그때 정부 때 아까 150만 원짜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어야 돼요. 지금 빨리빨리 안 짓고 있죠, LH에서. 그래서 빨리빨리 짓도록 뭐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이제 독려를 하면 우리 뭐 전체 그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상황이 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도 여러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외국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급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외국에 비해서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뭐 이런 얘기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축구, 야구 또 이 두 종목하고 이 두 종목의 배구 이렇게 세 종목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3, 4위에 들거나 4강에 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좀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IT 산업에서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고 세계에서 1위를 하는 종목이 중국, 일본보다 적지만 한 67개 산업 품목이 1등을 해요. 이게 뛰어난 선진 좀 문명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우러러보는 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 어떤 국민 단합, 또 요새 뭐 말씀 나오는 뭐 촛불 집회,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만은 조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보통 평균 그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면 한 12성주에 머물러야 정상인데, OECD 국가에서는 또 이 한 34개국이 되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한 12에서 13% 됩니다.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5년하고 10년짜리 공공 분양 전환 임대주택 때문에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5%를 좀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한 8%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안을 내는 것이. 근데 12% 가려면은 지금보다 2배 정도를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뭐 유연한데 지금 CG가 나왔는데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심히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혹자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기득권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표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연두색,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늘색인데 보시면 11%, 19%, 21%, 18%, 17%인 나라들을 보면 다 경제가 안정된 나라들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잘 보시면 미국, 일본 보세요.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보세요. 다 1%, 5%, 많아야 7% 수준이에요. 일본도 한 3%, 4%밖에 안 돼요. 한국도 4%예요. 한국 빼고 저 앞에 있는 OECD 국가 중에 나라들 보면 다 저 부도난 나라들 아닙니까? 피그스 사태 때 있는 나라 4나라 다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부도났죠. 일본도 부도났죠. 공공임대주택이 적다라는 것은 이게 공공임대주택에 이걸 보셔야 돼요. 외국은 그걸 벌써 이제 경제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 공공임대주택을 짓면 우리 저 사회자님이 거기서 계속 평생 살고 싶어요? 아니죠.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되고 경제적 여건이 되면 민간주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은 그렇게 넘어가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져주는 곳이에요. 약자들을 위해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세난이나 전세대출 자금을 인해 가지고 자꾸 돈을 좀 표현이 저속한 좀 빨리죠. 기득권한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된다라면 이분들이 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되게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민간시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내수도 살잖아요. 이거를 이미 아까 보신 OECD 그 경제 국가들의 부도가 안 나고 경제가 안정된 나라들의 데이터에서 보듯이 공공임대주택이 10%, 15%, 20%된 나라들이 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빨리 바꿔야 되는데 기득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돈이 많이 드니 뭐 LH가 부도나니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판단인 거죠. 제가 분명히 표에도 보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서는 참 좀 창피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부 잘못된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서 다음 정권에서 좀 이런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고 좀 좋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4월에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잖아요. 특히 기존의 정책을 보완한 특화형 임대주택인 청년 전세임대 그리고 창업 지원주택이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청년임대주택이 이제 이번에 좀 자꾸 이슈로 떠오고 이제 우리 SNS에 발달한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잖아요, 청년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지만 우리 그 젊은 세대들한테 좀 죄송한데 그 기득권들이 경제를 잘 못하다 보니 운영을 잘못하다 보니 취업도 어렵고 주거난도 겹치고 아주 뭐 3%도 나오고 좀 미안합니다, 사실. 그래서 미안한지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 이제 청년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올해 이제 2만 호 계획을 세워놨어요. 좀 파격적이죠. 2만 원에 대해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홈 들어가면 거기 나옵니다. 또 거기 가시면은 지역별로 어느 시기에 입주 물량을 공급하기 다 나와 있고 이건 간단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세세한 조건은 이제 거기를 좀 참고하시고 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뭐냐면 자기가 어느 집을 택하고 기본은 이제 8,500만 원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에 지원해 줍니다. 이자가 1%, 2%예요. 거의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8,500만 원이 서울 수도권은 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8,500만까지 해주고 어떤 뭐 기본적인 요건들을 붙이면은 그것까지도 이제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년 세대에서는
이 또 창업 지원을 위한 이 부분들은 취업생이죠. 이 취업과 창업하고 비슷하고 봐야겠죠.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신경을 더 썼어요. 다만 이제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분들이나 이제 젊은 또 이제 자제분들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 올해 많이 좀 공급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뭐 가정에 좀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 안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주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좀 질문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다시피 공공임대주택에 어떤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150만 원까지 늘렸던 공공임대주택을 80만 원을 분양주택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좀 그동안 써왔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질이나 어떤 주거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먼 곳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교통시설도 없는 곳에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말도 많았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많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법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또 하나 두고 공공임대주택법으로 두고 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하고 전담 부서도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전세 임대주택 2.2만 원 이런 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나오고 실현 가능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단기적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음 정권에서는 좀 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청년 부분에 대한 부분만 돌볼 것이 아니라 뉴스테이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뉴스테이 들어가는 리츠 기금을 국민주택, 국민이 낸 돈으로 하거든요. 그 돈의 수익률이 4%예요. 그 돈을 국민들이 내면 어떨까요? 4%짜리 지금 정기예금이 없잖아요. 국민들 돈으로 해서 지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토교통부나 정부가 눈금쩍 안 하고 자꾸 구렁이 남듯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 정부 다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 위주로 임대주택을 잡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면 실제로 아까 봤던 OECD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선순환의 경제를 일으켜서 좋은 우리나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해보고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LH는 20일 부천시 원도심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의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기존 거주지의 도시 기반 시설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LH는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아울러 부천시는 LH가 참여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및 국공유지 활용에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